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3년 새 강원 지역의 중등교사 수가 500명 이상 급감해 교직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스포츠 런케이션과 댕댕 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2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19일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로 접수된 도내 TMF 사태 피해 규모를 8억 6천만여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2에서 3%의 이자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업체들의 추석 자금 수요를 감안해 자금 운용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미적분과 기하 등의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톨릭관동대 간호학과와 상지대 간호학과도 수능 최저 등급을 일부 완화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한림대와 한라대 등은 학과 개편을 통해 일부 전형의 면접을 폐지하는 등 모집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노학 2교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2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차량 충돌 이후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대 교통이 1시간여 동안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지역의 중등교사 수가 급감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교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어서 교사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조영국 정책실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년 사이 강원 지역의 중등교사 수가 500명 이상 급감하면서 한 교사가 많게는 5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겸임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교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해 보이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중등교사들은 상시 수업을 하거나 겸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도내 한 군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영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수업을 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자격이 없는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는 이런 상시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근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학교를 돌면서 겸임영어 수업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교사도 이게 힘들어서 기피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비전공 선생님에게 이 과목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오는 날에만 만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가 최근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교육 중에 생기는 문제를 교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소위 독박교육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예전보다 학생 상담이나 학생 지도사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든다고 해서 이런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매년 학교별로 교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교사 노동 환경이 나빠지면서 젊은 교사들이 많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당장 부족한 자리들은 정규 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5 학교를 도는 교사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상치 수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어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치 교사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정말 학생에게도 좋지 않고 교사 입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본인의 근무 학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 겸임 교사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발령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원 소속 학교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라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요. 교사를 이제 겸임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겸임 발령을 받은 교사를 겸임 교사라고 하고요. 한편은 교육지원청 같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상태에서 여러 학교를 돌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회 교사라고 명명을 합니다. 교원들이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급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가 수업할 때 또 수업 외에도 뭐 생활이나 생활 지도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학생별로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여야 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교조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던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법제화하자 상안을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당시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원에 참가하셔서 국회 논의를 거쳐서 21년에 입법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3항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라고 했는데 국가가 아직까지 이걸 국가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요.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그리고 유아는 14명 정도를 상한으로 정하는 게 정교조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와, 진짜 저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도 한 반에 한 30-40명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상담을 선생님과 받으려고 해도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상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5학년 교육공무원 정원을 1차로 가배정했는데요. 이 중등교사 정원이 180명 더 감축이 됐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전국의 교원 정원이 줄어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도 중등교사 정원이 180명을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사를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학교에다가 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교육공무원 총정원은 원래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고 있고요. 주당 수업 시수가 예전과 똑같다고 해도 지도하는 학년이 늘어나거나 지도하는 과목 수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육 외에도 이제 뭐 요구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사가 처리해야 될 업무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네, 도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요. 교사가 계속 모자라니까 2022년에는 행정 목적으로 근무하던 파견교사를 다 학교로 돌려보냈고요. 교사가 모자라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면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곳을 임시로 메우는 이런 것들도 좀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교육부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대규모 교원 감축을 시행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정부가 교사 정원을 급격하게 줄이면서요, 내세우는 명분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산술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걸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고려해야 될 문제가 그것보다 많은데요.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통계에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도 같은 곳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네. 2개 이상 학년을 한 학급에 편성하는 복식학급이 도내 100개 이상이고요. 겸임 수업을 하는 교사도 500여 명 이상이고 이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어가는 과밀학급이 초등학교는 현재 5.3% 정도지만 중학교는 절반이 넘는 56.2%가 26명을 넘어가고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도 36.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 학교는 점점 과밀해지고 농사노촌은 학교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격차가 더 커졌네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상태라면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걸 학점화해서 누적해서 일정 기준을 넘기면 졸업을 시키는 제도인데요. 애초에 이 고교학점제가 보통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이걸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교사가 계속 부족해지고 있어서요. 농산어촌에서는 상치 겸임 순회 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런데 선택권을 보장할 만큼의 과목이 학교별로 개설되기는 분명히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도교육청의 대책은 온라인 학교를 열어서 원격으로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수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런 대책은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대책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은 결국에는 교사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교원 부족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정원을 계속 줄이게 되면요, 도심지와 농산어촌 모두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도농 격차는 심해지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처럼 이제 교육적 우려가 큰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학생을 직접 교육해야 할 교사는 계속 큰 폭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학급 수 기준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 상한으로 좀 제도화하고 지역 특성, 강원도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교사 인원을 필수 정원으로 좀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원 정원 기준이 정부의 예산 계획으로만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법제화해서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 확보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조영국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 문화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정한 북살롱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은 관내 지역 서점 13곳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행사인데요. 원주 시민분들이 나의 거주지 인근에서 취향에 맞는 서점을 방문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서점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민과 서점의 교류를 통해서 책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서점과 책방지기의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13곳 서점에서 27번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주간 짧은 기간에 운영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이번에는 행사 기간과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장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서점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최지혜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은 안내해 주신 것처럼 관내 지역 서점 13곳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원주 시민분들이 나의 거주지 인근에서 취향이 맞는 서점을 방문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서점과의 깊이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도 활성화되고요. 요즘에는 지역 서점의 서적 판매뿐만 아니라 음악회,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원주에도 정체성과 개성이 강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서점들이 있습니다. 목공예를 하시는 책방지기님, 에세이 교육을 진행한 대표님,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책방지기님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방을 소개해야 하는 책방 제작, 책자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다정한 북살롱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지역의 책방을 알리는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서점과 시민의 교류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별 서점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딩 기획 단계를 거쳐서 서점과 책방지기의 취향 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 책방 아날로그를 제외하고는 서점별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워크숍, 북토크,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프로그램은 한 번은 강연장이나 공연장으로 초청돼 운영되고 두 번째는 책방지기가 주도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책방 아날로그 같은 경우 특별하게 책방지기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총 3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정한 북살롱 문화행사는 어떻게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문화행사는 내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원주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서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 또 원주문화재단 북살롱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참여 신청과 문의는 서점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원주문화재단 최지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선 책을 좋아하지만 서점을 방문한 경험이 없으시거나 지역에서 조금 더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또한 많은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음악과 토크가 함께 있는 토크 콘서트, 클래식 공연이 있고요. 10월에는 대표적인 행사인 댄싱 카니발이 예정되어 있고 11월 초에는 남산골 시어터 플레이 위드 시티라는 시민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극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 재단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점의 책방 지기님들과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 교류,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방문하셔도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만의 책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취향이 맞는 책방 지기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책을 나눠봐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13곳의 서점에서 참여하는 만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의 2024 DMO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포츠 런케이션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숲속 캠핑인 횡성댕댕 원정대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의 원년경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다양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먼저 스포츠 런케이션의 의미와 프로그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스포츠 런케이션은 배움의 러닝과 휴식의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횡성의 지역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레저와 휴식, 배움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움과 휴식의 공존이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참 유익하면서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스포츠 런케이션에 참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저희 9월에 2회차 운영 예정 중에 있고요. 네. 1박 2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1회차에는 수영을 배우고 2회차에는 볼링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동 교수뿐만 아니라 행성 로지 체험을 하고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도자기 체험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엔 숲 시연의자 프로그램과 호수길 트레킹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 런케이션 그 포스터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공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테니스, 또 골프, 농구, 배구, 볼링 이거 다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1회차에는 수영과 2회차에는 볼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영과 볼링이요? 네네. 네, 포스터가 다채롭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횡성 댕댕 원정대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캠핑인 횡성이라는 주제로 횡성군 캠핑장에서 반려견과 1박 2일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어질리티 체험, 놀이터, 무료 건강검진, 미용 무료 체험, 장식 만들기 체험 부스가 있을 예정이고 공연과 훈련사와 함께하는 강아지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스포츠 런케이션과 마찬가지로 1박 2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프로그램 다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참가비는 일단은 스포츠 런케이션은 5만 원이고요. 저희 댕댕 원정대는 9월 2일에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댕댕 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는 강아지의 종류나 크기 이런 거에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종류나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한 팀당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하고요. 생후 6개월 미만과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은 반려동물 그리고 맹견은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맹견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테스트가 따로 있나요? 강아지를 상대로? 그게 저희 법적으로 5마리의 맹견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도 조금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들은 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테스트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따로 신청서에 이런 걸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댕댕 원정대의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참여자분들 위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 캠핑장 내 자유 놀이터 외에는 목줄과 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중성화가 안 된 반려동물은 매너벨트 착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밀착하고 적극 케어해 주셔야 되고요. 타인의 반려동물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사장 내에 패티켓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라서 배변 수거는 자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 또는 관심 갖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성문화관광재단이 올해 한국관광공사 DMO 공모사업 선정으로 흥성의 관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런케이션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댕댕 원정대는 9월 2일부터 접수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의 원련경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